지난 시간까지는 이 설득의 6가지 불변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인 그 상호성의 법칙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두 번째 법칙인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설득이나 협상에 관한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스킬, 요리하면 됩니다. 조리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킬 위주의 접근이 아니고 이 설득의 심리학은 왜 이런 접근이 가능한지, 왜 이런 스킬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그 심리학적인 접근, 또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가 100을 원할 때는 일단 200을 질러놓고 깎으면 훨씬 효과가 높아져.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심리 때문에 그렇게 그게 말려드는지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관성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희한한, 어떻게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에 얽매여 살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설득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세일즈를 하든 이 일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 캐나다의 두 심리학자 낙스란 사람과 잉스터란 사람은 이 경마장에서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1968년도 논문인데요. 그 뭐냐, 사람들이 특정한 말에 돈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지 같은 것, 혹시 뭐 과천 경마장 가보신 분 아실 텐데, 과천 경마장에 가면 예상지를 팔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8경주 정도 하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각 경주마다 출전하는 말들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예상지를 쓰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말의 상황을 살핍니다. 뭐 감기가 들지 않았는지, 말이 다리 상태가 어떤지, 또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타는 기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과 기수의 궁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제1경주에서는 3번 말이 가장 우승 확률이 높다. 제2번 경주에서는 5번 말이 우승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예상한 예상지들이 있어요. 또 예상지도 종류별로 뭐 1번 이렇게 뭐 1번 예상지, 2번 예상지 한 꽤 많은 한 10개 정도 예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지들을 또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 또 그런 찌라시도 팔고 막 그래요. 뭐 어떻든 당연히 각 경주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뭐 어느 말이 더 우승 확률이 높을까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기를 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낙스나 잉스트라는 심리학자는 뭘 발견했느냐? 사람들이 어떤 말에 돈을 걸기 전과 내가 이 말로 찍었어, 건 후, 걸기 전과 건 후에 그 말이 경마에서 우승할 확률을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돈을 걸기 전보다 돈을 건 후가 훨씬 더, 그래, 이 말이 우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라고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걸기 전이나 또는 돈을 건 후나 이 특정한 말의 우승 확률은 아직 경기 전에는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일단 특정한 말을 찍고 나면, 그래서 그 특정한 말의 경마권을 딱 사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래, 이 말이 우승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샘솟듯 넘쳤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이 말을 정하기 전과 정한 후가 이렇게 달라질까? 더 이렇게 이 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갑작스런 심리적 변화의 원인, 이런 갑작스런 심리적 변화의 원인은 지금부터 설명할 또 하나의 설득 도구 작용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관성의 법칙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과 일관되게 혹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려는 나는 이게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야.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이런 일관성에 대한 맹목적인 욕구가 인간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어떤 입장을 딱 취하게 되면 이제 그 선택이나 입장하고 내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선택한 이대로 쭉 가야 돼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선택한 그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역점을 좀 치거든요. 주역 공부한 지는 한 7, 8년쯤 되는데 이게 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주역이라는 게 주역은 기본적으로 점을 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역 64궤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 타로 좀 비슷해요. 타로 좀 비슷한 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뭐 점은 뭐 주사위로 치던가 안 그러면은 요즘은 또 컴퓨터로 주역 점괘를 얻는 그 주역 점괘를 얻는 것을 득궤한다 그러고 하는데요. 그런 궤를 얻으면 이게 풍산점괘에 뭐 3효가 동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풍산점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인터넷에 풀이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세 번째 효,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바로 내 경우다. 그러면 또 이 풍산점괘의 3효가 어떤지 설명이 나와요. 그럼 그 설명을 읽으면서 내 상황과 맞춰보는데요. 근데 그 주역에 나와 있는 해설들이 보면 다 추상적이에요. 먼 곳으로 시집을 가니 길하다. 또는 아직 쓰지 못할 용이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대단히 추상적인 말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주역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맞춰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주역점, 내가 어떤 행동을, 또 어떤 상황을, 내가 좀 파악해 보려고 주역점을 치면, 주역점에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좋게 나온다. 이거 되게 좋은 일이다. 라는 주역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잘 돼요. 이제 결국 잘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역점이 맞았네. 역시 나는 주역을 잘 봐. 나는 진짜 좀 전빨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궁금해서 주역점을 쳐봤는데, 이 일이 잘 된대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돌파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주역점이 100% 내 미래의 운명을 점치었다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점을 쳤는데 나머지 절반은 내 의지로 맞아, 이 점이 잘 나왔으니까 잘 될 거야. 쭉쭉쭉 밀어붙이니까 잘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찜찜한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점을 쳐보니까 역시 별로 안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봐, 결국 별로 안 좋잖아. 그러면 막상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좀 난관이 생기면 이거 봐 이거 역시 이거 좀 안 되네, 안 좋네. 그러니까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시그널 자체를 내 스스로가 이걸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봐, 안 좋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또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내가 한번 뭔가의 선입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 내 행동으로 이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취할제니 교수의 이 일관성의 법칙을 좀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거 예전에 주역점을 치면서 그 주역점 결과대로 이게 된다라고 느낀 게 사실은 내 의지가, 내 행동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점괘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이 경마꾼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특정한 말에 돈을 걸기 불과 30초 전만 하더라도 경마꾼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안절부절합니다. 아, 이게 3번 말에 그래야 되나? 4번 말에 그래야 되나? 5번 말에 그래야 되나? 근데 일단 결정했어. 5번 말. 이렇게 돈을 걸고 난 후에는 30초도 되기 전에 벌써 난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이렇게 낙관하고 자신감에 넘칩니다. 이렇게 기분이 변하게 된 데는 내 최종 의사결정의 행동,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을 이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게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이번에 어떤 영화 되게 재밌대 한번 가서 보자. 친구가 뭐 진짜 그래? 영화 재밌대. 라고 가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영화가 별 재미가 없어요. 기대보다 재미가 없어. 하지만 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영화가 재밌다고 추천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전체 영화 중에서 좋았던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 되게 좀 신선하지 않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새롭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영화가 좋다고 추천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영화에서 좋은 면만을 보고 그 좋은 면을 친구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 충분히 예상하시죠. 사실 이게 다 일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페스틴저, 하이더, 뉴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관성의 욕구가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 상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실험을 또 한번 얘기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뉴욕시티 해변에서 한 가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해변가인데 A라는 사람이 그 해변용 타워를 깔고 편안하게 누워서 휴대용 라디오로 음악을 듣다가 이제 바다로 그냥 잠깐 걸어가는 거예요. A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두리번 하다가 그 라디오를 슬쩍 훔쳐서 가버리는 이런 상황. 즉 A는 타워를 깔고 좀 누워서 있다가 좋은 휴대용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그 라디오를 둔 채 바다로 걸어가고 잠깐 자리를 비운 거죠. 도둑 역할을 한 B가 등장해서 두리번 하다가 누가 보더라도 그 라디오를 훔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사라진다. 자, 그랬을 때 과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릴 것인가, 이런 실험인데요. 첫 번째는 그 A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라디오 듣다가 저기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등장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라디오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에는 한 20번을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그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2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 근데 약간 상황을 바꿔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는 A가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 물건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간단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라고 일단 약속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다로 가게 되고 B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두리번거리면서 라디오를 가져가라 할 때는 20명 중에서 19명이 자발적인 경찰이 돼서 그 도둑을 제지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압박까지 주면서 그걸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지켜드릴게요. 내가 했던 그 얘기, 그 약속의 스스로가 속박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본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적이려고 노력할까? 내가 한번 내뱉었던 말, 결정에 대해서 그대로 쭉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왜 있을까? 여기서 또 이제 이 설득의 심리학적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관성이 중요한가를 사회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불일치, 그러니까 오히려 일관적이지 않고 앞에 말과 결정과 뒤에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적 요소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일치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변덕쟁이, 산만한 사람 이렇게 불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에게 쉽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의견을 자주 바꾸는 남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또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또 이중인격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반면에 강직하게 일관된 사람은 어떤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일관성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겠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세상이 되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관성은 사회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관적이어야 돼. 일관성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간혹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지. 아니 뭐 한 번 정했다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일관적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무실에 있을 때 어느 의뢰인이 그분이 호가 인직이라는 호를 가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인직 선생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인직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인생 직진. 인생은 직진이에요. 나는 커브 안 틉니다. 쭉 갑니다. 어떻게 인상에 남았던 호가 인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관성은 직진이야, 직진. 무슨 커브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유연성, 영어로 flexibility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나 안 해.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일관성의 법칙이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왜 갖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번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두두두둑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좀 쉽게 살아가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계속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지?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살피고 뒤져봐야 되고 이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망설임 때문에. 그런데 방향 정해서 직진이야. 못 먹어도 고야. 이렇게 하면 훨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걸 안 좋아해요. 그거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걸 좋아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일관성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관성에 대해서 이 개입, 발을 들여놓는 것, 개입, 영어로 말하면 commitment인데요. 이제 commitment라는 게 뭔가 하나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 commitment가 되게 중요하다. 뭔가 개입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런 일관성의 법칙을 써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을 그 일관성이라는 그 철도 레일 위에 딱 올려놓는 거죠. 레일 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밀면 레일 따라 쭉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레일 위에 이 사람이 발을 올리게끔 하는 것,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커미트먼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취할링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만약 당신을 어떤 일에 대해서 개입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을 일관성의 포로로 만들어서 그 이후의 행동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단 당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그 결정된 입장에 따라 일관적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훨씬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중고차 매매상이었던 잭 스탠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동차 판매자 협의회에서 자주 이 마케팅, 중고차 마케팅, 세일즈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에 적도록 하세요. 고객으로 하여금. 서면상으로 고객의 승낙을 받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뭔가 그 사람을 하여금 쓰게 하세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성금 받으세요. 돈을 좀 내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고객을 장악하세요. 그 거래를 장악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적당하면 차를 확실히 살 겁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고객들을 묶어 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뭐 서면이든 말이든 이런 승낙을 얻어내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자동차를 사는 그 철도 레일 위로 발을 일단 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본 겁니다. 비슷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선거할 때 뭐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투표를 할 예정입니까? 확실히 할 예정입니까? 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런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이번에 투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놀러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이번에 투표하실 겁니까? 예, 뭐 해야죠. 이렇게 답을 하는 순간 훨씬 투표 참여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어떤 통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또 유명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법적 의무는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네 그렇게 할게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철도 레일 위에 올라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자선단체, 그 전화 기부금 모집원들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기부금을 받는다는 게. 이 기부금 모집원들이 쓰는 것도 이런 교묘한 개입, 커미트먼트, 개입 기술을 씁니다. 자, 혹시 전화를 받을 때 그 상담원이 대뜸 기부하세요가 아니고 현재 건강과 또 당신의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좀 좋은 질문부터 시작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기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런 인사말. 근데 이것은 뭐 기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런 아주 평범한 인사말은 그냥 친근하고 관심 있는 척해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 좋았습니다. 뭐 fine, 뭐 이렇게 일단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가 먼저 이 전화의 시작을 예, 오케이, 좋아요, fine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상황에서 yes, okay 라는 답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담원들은 다행이군요. 기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지금 어떤 이유로 불행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기부금을 내주십사, 점점점. 자, 이런 전술이 통하는 이유는 방금 내가
내 스스로가 기분이나 상태가 좋다, I'm fine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비록 그게 의례적인 인사말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확 태도를 바꾸어서 좀 비정하게, 냉정하게 구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실험이 있어요. 1990년도에 소비자 연구가인 데니엘 호워드라는 사람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텍사스주의 댈러스 주민들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아 구제협회, 그러니까 배고픈 그 기아 구제협회의 회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자를 저희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좀 팔기 위해서 귀하의 집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이에요. 뭐 좀 쉽지 않죠. 과자를 팔겠다,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거절할 확률이 크겠죠. 아무리 그게 뭐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역시나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좀 과자를 좀 팔러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요청에 동의한 사람은 1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무턱대고 기부금 내지는 이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그 fine 내지는 좋다라는 이런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질문을 유도해서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다, fine 이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이 과자를 팔기 위해서 집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앞에 그거를 깔고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예컨대 일단 응답자 120명 중에서 108명 정도가 일단은 뭐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예, 뭐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기분 어떠냐, 오늘 기분 잡쳤어요 이런 얘기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 중에 108명은 예, 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얘기하고 저희 좀 집으로 가서 좀 팔아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32% 이렇게 앞에 먼저 마사지를 하고 이 부탁을 했더니 그중에 32%의 사람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본 질문만 던졌을 때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성공률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2%의 사람들에게는 갔겠죠. 갔더니 자, 당연히 방문을 허락했으니까 방문을 허락했던 사람 중에 거의 90%가 과자를 팔러 온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 과자를 구입해 준 겁니다. 이것 듣다 보니 예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들 뭐 변호사 하면서 이 반대 신문이란 걸 하거든요. 즉 소송을 할 때 증인을 불러서 증인에게 이런저런 묻는 게 증인 신문인데 우리 측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을 주신문이라고 하고 상대방 증인이 나와서 그 상대방 증인과 한판 싸우는 걸 반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측 증인이 아니고 상대방 측 증인이니까 상대방 측 증인은 무조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No,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뛰어난 변호사들은 반대 신문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런데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은 무조건 그 상대방 증인이랑 막 싸워요. 당신 이랬죠? 저랬죠? 그럼 막 이 증인이랑 변호사랑 막 싸우고 판사는 그거 싸움 말리고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 상대방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싸워버리면 재판에서 썩 좋은 결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련한 변호사들은 이 반대 신문을 아주 이렇게 해요. 상대방이 무조건 yes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증인은 난 무조건 no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라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그 자리에 가신 건 맞죠? 그 다음에 그 가실 때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해도 별 문제가 안 될, 또는 그래 맞아 내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오히려
그 증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질문을 툭툭 던지는 거죠. 그렇게만 하니까 초반에 한 질문 한 두세 개는 그냥 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뒤에 중요한 질문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라고 이끌어내들 진짜 질문은 뒤에 숨어 있는데 앞에서 이미 예라고 해서 도미노가 넘어가듯 툭툭툭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에서도 예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절대 증인이랑 싸우지 마라. 증인하고 좋은 케미스트리를 유지하면서 뚝뚝 가라. 그게 전략적인 반대신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인생 내공이 뭐 여러 가지 스낵도 해보고 다양한 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코너를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 제 사무실에서 PD님과 같이 못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제가 이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송을 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이 제가 원래 협상과 설득 쪽에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강의 형식이죠. 강의 형식인데 제 경험담을 담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몇 달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협상과 설득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의 정말 엑기스를 제대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책을 이제 사서 직접 읽어봐서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바빠서 책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만 들어도 책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은 참 인생 내공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효용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효용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녹음을 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도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저도 원래 단도직입적인 걸 좋아해서 앞에 이렇게 서론 같은 거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잡담 썩 좋아하지 않고 엑기스만 바로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 인생 내공이 조금 이런 특히 저의 강의식의 인생 내공이 약간 무미건조할 수는 있습니다. 농담 같은 거 별로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조금 강의 위주로 엑기스 위주로 본론 위주로 당분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 댓글들이 좀 뜸해요. 이 댓글들이 좀 뜸하다 보니까 이게 랭킹도 많이 내려가고 이게 거의 100등 가까이 내려가니까 인생 내공이 그래도 한 60, 70등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100등 가까이 내려가니까 조금 힘이 빠지긴 하는데 제가 순위에 그렇게 민감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90등, 100등까지 가니까 약간 힘 빠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주일에 4번 올라오다가 이제 2번 올라오니까 조금 적게 올라오긴 하는데 하트 표시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힘 좀 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 중에서 두 번째 법칙, 일관성의 법칙의 첫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